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도윤이랑 얼굴 보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애한테 할머니 없다고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를 미끼로 삼아 돈을 끌어내려는 뻔한 수법이었고, 그걸 저는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도윤이를 제게서 떼어놓겠다고 했을 때, 제 안에 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랑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전화를 걸었고 화면 속 도윤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어.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 작은 손으로 색칠한 종이를 카메라에 붙이며 보여주는데 제 눈시울이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또 놀러 가? 나 할머니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결국 눈물을 감추느라 전화를 서둘러 끊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참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지연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생활비뿐 아니라 도윤이 영어 학원비, 피아노 등록비, 심지어 겨울 외투까지 필요하다며 연달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는 이런 거 말 안 해도 다 해주시던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복자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복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 이름 석자를 꺼내어 놓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손끝이 떨릴 정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욕심 없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게 살더라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고 제가 부모에게 배운 인생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고단하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세상에 그리 억울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자식들에게 상처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평생을 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40이 되던 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남기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울지도 못하고 곧장 가게 문부터 열었습니다. 벌어야 했으니까요. 애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겨울엔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고 여름엔 무더운 가게 안에서 땀이 줄줄 흘러도 웃으며 장사했습니다. 밥솥 하나에 밑반찬 3가지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줬습니다. 공무원이 됐고 직장도 안정적으로 다녔습니다. 결혼도 해서 손주까지 낳았으니 이제 제 몫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는 시장 가게도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벼르고 별렀던 삶이었거든요. 밭을 조금 일구고 마을회관 다니며 노래 배우고 친구들과 된장 나눠 먹는 그런 살. 비록 혼자였지만 오히려 혼자라서 더 평화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참 짧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도 마당에 호미질을 하다가
친구인 혜순이랑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한참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지연. 제 며느리였습니다. 지연이는 첫인상만큼은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데려왔을 때도 깍듯했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모습도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놓았던 거겠죠. 그런데 그날 그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제가 놓아버렸던 의심과 불안이 하나둘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무척 달콤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어린이집 다시 보내려고요. 그런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학원비며 준비물이며 감당이 안 돼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뭐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주가 잘 자라길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연이가 어렵게 말하는 것도 좀 안쓰러웠습니다. 마침 그달 연금이 조금 남았기에 그냥 조용히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연은 곧바로 고맙다고 톡을 보내왔고 도윤이 사진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도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아이 간식이며 신발이며 갖가지 이유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손주 키우기 힘들겠지, 젊은 부부 사정도 어려울 수 있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매번은 아니어도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보내달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문제는요, 그 금액이 점점 커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몇만 원, 그 다음엔 10만 원 단위. 나중엔 대놓고 30, 40. 한 달에 생활비보다 더 나가는 날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약 타먹는 돈까지 줄여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에 주사 맞으라고 권했지만 제가 차마 그 주사값을 도윤이 간식값보다 먼저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찌 사는지, 정말 그렇게 힘든지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아이 키우는데 돈 드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애 안 키워보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턱 막혔는지 아십니까? 아니, 제가 다 키워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옷 안 해 입혀봤습니까? 아프면 밤새 업고 병원 다녀오고 도시락 싸주고 학원비 벌자고 밤에 반찬 배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제가 손주 키워본 적 없다는 듯 그딴 말투로 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지연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정서적 협박이라는 걸. 매번 도윤이를 내세우며 지금 안 보내주면 어린이집 못 간다. 친구들이랑 놀지 못한다. 애가 상처받는다는 식으로 말했으니까요. 도윤이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제 손주를. 심지어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에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하며 기다렸지만 도윤이랑 지연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님, 명절에 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이번엔 그냥 조용히 지낼게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때는 아직 아들이겠거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설에도 그 다음 추석에도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의 카카오톡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도윤의 사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도윤이는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박수치는 장면. 그런 사진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손주인데 잘 자라고 있으니 된 거 아니겠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밤중에 깨어 마주한 통장 잔액을 보면 마음이 한없이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혜순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혜순이는 제 얘기를 듣고는 조용히 밥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복자야, 그거 그냥 돈 뜯어내는 거다. 손주 핑계로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등쳐먹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지연을 믿고 싶었고 아들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내 자식이 나를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오래 지나지 않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는 돈을 보내지 않기로요. 통장 정리를 하고 자동이체를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게 직접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 없었던 그 아이가 혹시 연락이 끊기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다린 지 나흘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뜨자마자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전화를 받는데 그 아이는 다짜고짜 이러더군요. 어머님, 이번 달은 왜 안 보내셨어요? 처음부터 예의는 없었습니다. 말투도 그랬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사람처럼 따지듯 묻더군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제는 조금 힘들어서 그동안 너무 자주 도와줬던 것 같고, 이제 내 생활도 생각해야 할 때 같아서. 그러자 그 아이가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그럼 도윤이는 어쩌라고요? 어린이집 못 보내면 애가 친구도 못 사귀고 위축될 거잖아요. 애가 무슨 죄예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손주가 무슨 죄냐니요. 죄는 없죠.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 죄 없는 아이를 앞세워 저를 이렇게 쥐어짜는 겁니까? 제가 대답 없이 숨만 쉬고 있으니까 지연은 다시 나를 세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도윤이랑 얼굴 보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애한테 할머니 없다고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를 미끼로 삼아 돈을 끌어내려는 뻔한 수법이었고 그걸 저는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도윤이를 제게서 떼어놓겠다고 했을 때 제 안에 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랑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전화를 걸었고 화면 속 도윤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어.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 작은 손으로 색칠한 종이를 카메라에 붙이며 보여주는데 제 눈시울이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또 놀러 가? 나 할머니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결국 눈물을 감추느라 전화를 서둘러 끊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참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지연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생활비뿐 아니라 도윤이 영어 학원비, 피아노 등록비, 심지어 겨울 외투까지 필요하다며 연달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는 이런 거 말 안 해도 다 해주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안에서 단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친정은 다 해준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인지 지연은 아마 알면서도 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죄인 같고 말 한마디 하면 쪼잔한 늙은이처럼 몰아가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가 감기 기운 있어서요. 아무래도 감기 옮길까봐 오늘 거기 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집에 있어야겠어요. 대신 이번 달 용돈은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 문자 하나에 화가 나기보다 서글펐습니다. 이제는 당일에 방문 약속을 파기하며 저를 피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제 아들의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저녁 혜순이에게 또 털어놨습니다. 평소처럼 마을회관에서 돌아오다 둘이 나란히 걸으며 말했죠. 지연이가 또 돈을 달래. 도윤이 핑계대고 친정 얘기까지 꺼내면서. 혜순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자야. 그거 사랑 아니야. 착취야. 그냥 너 하나 물주로 보고 있는 거야. 너 돈 아니면 사람도 아닌 줄 알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착취라는 단어를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그전까진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손주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혜순이 말대로라면 저는 지금 돈이란 줄로 목이 묶여 손주 얼굴 하나 보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혜순이는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 똑 부러지게 끊어. 진짜로. 그런 사람들한텐 마음으로 말하면 안 돼. 돈이 멈춰야 눈을 뜨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도윤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순 없겠다고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진짜로 해줘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을 다잡았다는 걸 그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전화를 걸어온 지연은 저에게 이전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저의 명의를 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놓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지연이의 말투가 사뭇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결정을 해놓고 통보하듯 말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그 말끝의 흐름이 마치 재판장에서 판결을 읽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곧 끝난다면서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미리 주소지를 이전해 두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명의로 된 그 작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잠깐 제 명의로만 바꿔놓으면 된대요. 실거주 요건 채우려고. 학교 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 노인네로 보였던 걸까요? 그런 식의 거짓말은
요즘 인터넷만 조금 검색해도 다 밝혀지는 건데 아이 교육을 핑계로 집을 빼앗으려 하다니. 게다가 등기 이전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한 도와달라는 수준은 이미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뚝 하고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연히 명의만 바꿔놓는 거지요. 서류 몇 장만 내면 돼요. 도윤이 학교 잘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도 손주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이름으로 된 건 내 거다. 누구 이름으로든 바꾸지 않는다. 지연은 처음엔 당황한 듯 잠깐 말을 멈추더니 곧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어떡하죠? 이제 애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안 도와준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책임, 어머님이 지실 수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도윤이를 앞세운 또 다른 방식의 심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애를 키울 수 있는 부모라면 이미 부모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의 말보다도 제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축 늘어진 천조각 같았습니다. 엄마, 그냥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진짜 힘들어요. 지연이 요즘 잠도 못 자요. 애도 스트레스 받고. 그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이 아이에게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찬 가게가 힘들어도 병원비가 없어도 명절에 허리 숙인 채 떡국을 끓여도 아들에게 손 벌려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도와달라며 말하는 아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 거다. 앞으로도 그 어떤 서류에도 내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없을 거다. 민철은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마지막엔 힘없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연에게서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안 보여줄 거예요. 할머니 노릇, 이제 끝이에요. 차라리 욕을 했더라면 나았을 겁니다. 그 한 줄이 그렇게까지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한동안 마당 끝에 있는 나무 아래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내려앉은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우연히 은행에 들렀다가 통장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결제 내역이 있었고 자동이체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착오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보험료, 학습지 결제, 심지어 어떤 온라인 쇼핑몰의 고가 결제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라면 기억이 나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은행 직원에게 자세히 내역을 요청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연이 제 명의를 몰래 사용해 이것저것 가입하고 결제해왔던 겁니다. 카드도 하나 제 명의로 추가 발급이 되어 있었고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학습지도 제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골길을 걷는 동안에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왜 그때 안 막았을까? 왜 처음부터 흔들렸을까? 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넘어갔을까?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또렷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제 이름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제 통장을, 제 삶을 함부로 쓴 것입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작은 공책을 꺼내어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이름, 카드 결제일, 쇼핑몰 이름, 아이 학습지, 명세서까지 은행 직원에게 받은 인쇄물을 옆에 두고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이걸 제출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손이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도윤이 얼굴이 보고 싶다는 감정도 아들의 눈치를 보던 그 마음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혜순이는 그날 저녁 손수 끓인 죽 한 통을 들고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멍한 얼굴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죽 한 그릇을 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자야,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말없이 참고 사는 게 익숙했던 저는 정작 내 이름이 도둑맞고 내 돈이 사라지고 내 손주 얼굴을 미끼로 협박을 당하는데도 참는 게 먼저였습니다. 혜순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명의 도용이고 사기야. 너 지금 법적으로 고소해도 되는 상황이야. 그냥 법률 상담소라도 가봐. 공짜니까. 무섭다고 하지 말고 지금 안 움직이면 평생 끌려다닐걸.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법, 고소, 경찰. 저한테는 너무 멀게 느껴졌던 단어들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혜순이와 함께 읍내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말투가 단호하고 조리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 거래 내역서, 카드 명세서, 보험 가입 내역 등을 들고 가자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명예 도용과 사기입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통장 정리부터 우선하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정식 접수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 며느리라는 사람을 고소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끝나고 나오던 길 혜순이가 말했습니다. 복자야, 지금 너는 사람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찾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계좌 정지 요청서를 내고 명의로 연결된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카드사에도 연락해 보조카드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민원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복자, 이제는 참지 말자.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예상보다 친절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요즘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 명의로 몰래 카드 쓰고
보험 가입하고 나중엔 집까지 빼앗아 가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아프고 손은 떨렸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작은 햇살이 비쳐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는 말로 설득하거나 부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통보만 하기로 했습니다. 민철아, 너랑 지연이 내 이름으로 카드 만들고 보험 가입하고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다 확인했다. 이제 경찰에 신고했다. 너희 둘 나한테 사기친 거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지연이가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큰 의미는 아니었고. 그 말에 제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면서 내 편 한 번 안 들었지. 그 아이한테 등 떠밀려 내 이름까지 팔아먹은 게 사기 아니면 뭐냐.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고추대, 먼 산 아래로 깔린 노을. 그 모든 풍경이 유난히 낯설게 보였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이 집과 이 삶이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짓밟혔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장문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머님 요즘 기억력도 흐리시고 정신도 좀 불안정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대신 해드린 거예요. 저희도 법적 대응할 준비할게요. 기어이 치매까지 들먹였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 있다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 뻔뻔함에 저는 말문이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건소를 찾아가 뇌기능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결과는 정상이었고 서류까지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혹여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수작을 아예 차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서류를 복사해 두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도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요즘 부모를 치매로 몰아가 명예 도용을 정당화하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해놨던 건지 낯선 번호로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애도 있고, 그러니까 조용히 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죠. 그 목소리는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처리 중인 상황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한테 돈도 마음도 줄 생각 없다. 합해. 말도 꺼내지 마라. 너는 내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전화를 끊으며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동안은 억울하고 무서워서 떨렸던 손이 이제는 아주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나를 되찾는 길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순이와 다시 한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앞에 두고 혜순이가 말했습니다. 복자야, 너 진짜 잘했다. 이제 너한테 어울리는 세상 좀 살아야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는 당하지 않는다는 다짐 하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연은 결국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 자료가 본격적으로 수집되자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락 한 통 없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변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땐 상황이 너무 급했어요. 죄송한 줄은 알았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다음엔 부탁이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도윤이도 있고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돌이라도 되는 양 감정 없는 사람이란 듯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돈이 필요했고 뭐든 해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흘리는 눈물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감당할 형량이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이었는지 이제는 구분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며 위자료 감액 조건으로 사과문과 일정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린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지만 합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형사처벌 받는 걸로 끝까지 갑니다. 그 말은 결국 지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지연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법정에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 민철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답게 법적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통장 관련 내역으로 이내 불명예스러운 입장이 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민철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은 마치 20살 처음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울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로 잘못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왜 그걸 그냥 넘겼는지 그땐 너무 바보 같았어요. 지연이가 하는 걸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게 편했어요. 근데 그게 엄마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몰랐다고? 그 아이가 내 이름으로 카드 만들고 보험 가입할 때 옆에서 서류 내밀던 게 누군데? 똑같았습니다. 지연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다. 똑같이 내 이름으로 내 삶을 함부로 쓴 거다. 그걸 인정 안 하면 앞으로 나한테 말 한마디 걸지 마라. 민철이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저 역시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지켜보겠다. 너한테 기회는 한 번뿐이다. 도윤이한테 어떤 아빠가 되느냐에 따라 나도 다시 너를 믿을지 말지 결정하겠다. 그날 민철은 아무 말 없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등이 작고도 축 늘어진 걸 보며 제 마음속 어디에선가 미세한 연민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 연민은 더 이상 용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합의를 못해 징역형을 받으면서 도윤의 양육권은 당분간 민철에게 넘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아동복지센터의 조정 아래 도윤은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만나러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윤을 다시 만났을 땐 아이가 눈치를 봤습니다.
자기 엄마가 할머니는 안 본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던 겁니다. 그때 저는 도윤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누구도 우리 못 떨어뜨려. 넌 내 손주야. 할머니는 널 언제나 기다릴 거야. 그 말을 들은 도윤은 잠시 멍하게 저를 바라보다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 작고 여린 몸이 제 가슴을 파고들며 오열할 때 저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을 마음속으로 다시 새겼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로 잃지 않겠다. 이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작은 아파트와 시골집, 그리고 몇 개의 정기예금까지 모두 정리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위탁했습니다. 노인복지와 지역아동 후원을 위한 목적이었고 제 이름은 익명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꾹 눌러 찍을 때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욕심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혜순이와 함께 시골 동네의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마을회관 옆 창고를 수리했고 책상을 들이고 작은 도서 코너와 화이트보드를 마련했습니다. 마을에 부모가 맞벌이라 늘 혼자 있는 아이들, 외롭게 자라는 손주들, 학교 끝나면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혜순이랑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닫았습니다. 책 읽는 법, 간단한 수학,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그건 단지 공부방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누군가 기다려주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도윤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 공부방에 왔습니다. 처음엔 쭈뼛거리더니 이제는 스스로 와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놀며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부방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도윤이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품에서 도윤이도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안 헤어지는 거지? 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창밖에는 햇살이 찬란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져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잃었던 시간, 제가 무너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 이 아이의 품에 안겨 흘린 눈물로 다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름을 빼앗기지 않고 존엄을 훼손당하지 않으며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